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정부가 대출 중단, 기준금리 인상, 신도시 추가 공급, 오피스텔 등의 비주거시설 규제 완화와 함께 분양가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여러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상승 열기를 꺾기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비웃기라도 하듯이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벌써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9월 한 달간 있었던 주요 이슈와 함께 10월 부동산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하고 든든한 솔루션을 가지고 오늘 월간 부동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월간 부동산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새로운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9억 원 부동산의 매매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같은 거래 금액의 임대차 중개보수는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거래 가격과 연동한 중개수수료 부담 또한 증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놓고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는 동일한데 반해 중개 보수가 부동산 가격과 비례해 상승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개업계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안을 통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만만치 않던 부동산 수수료를 손보겠다고 나선 정부와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소비자와 중개업계. 오늘 월간 부동산 9월 회장에서는 중개수수료 문제를 놓고 극명히 대립하는 소비자와 중개업계의 속사정과 함께 과연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지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반값 뽑기 전격 시행 파장은입니다. 지난달 이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상황입니다. 10월 초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율을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바로 10월 전격 시행되었는데요. 자, 10억 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현행 규칙에 따르면 최대 9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바뀌는 규칙을 적용하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네. 변경된 요율에 대한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실수요자나 아니면 거래 중개사 분들이나 다 두 분 다 이제는 불만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업계에서도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절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 되면 복비를 좀 아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아껴서 다른 곳에 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다리는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서 뭐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수료율이 0.9에서 0.5%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10억 원 아파트 거래한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4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 아껴서 인테리어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수요들이 굉장히 좀 9월 달에는 많았다. 하지만 10월 달에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내려가다 보니까 과연 또 이렇게 수요가 풀릴지 매수가 풀릴지 아니면 매매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된 중개수수료 상한율을 두고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닌데라는
심심치 않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금융권 대출 제한, 거래 절벽 이런 상황 속에서 반값 복비라는 이슈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교수님, 네. 정부의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이 네. 10월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이 개정안이 나왔던 배경 네. 그리고 실효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거래 건수는 줄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에게 좀 이걸 완화해 주려고 이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중개협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부가 그동안 잘못해서 집값이 올랐는데 네. 왜 우리들의 생계와 관련된 수수료를 깎느냐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거래 건수는 또 사실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에 취임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8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그 집값 변동률,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시계를 분석을 해봤어요. 아, 네. 여기 보면은 전국과 서울 주택 시장의 주위권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주위 가격이라고 하면은 모집에 대한 샘플 집단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8월 달부터 이게 좀 샘플을 늘렸어요. 신뢰도가 높아졌죠. 그걸 보면은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 서울인데 서울은 지금 63%나 올랐어요. 이 주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택과 아파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나 또는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보다 훨씬 많이 오른 78.9% 거의 80%가 올랐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주택에 대한 네. 부분이고 요거는 지금 아파트만 아파트입니다. 딱 아파트가 떼어서 더 많이 오른 건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에 대한 전세 가격도 보면은 매매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 매매가 오르면 전세 가격도 같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48.1% 올랐고요. 인천이 48.3% 올랐어요. 인천은 사실 주택이 많아요. 서울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51.6% 올랐어요. 제가 왜 훨씬이라는 말을 쓰냐면 매매 가격이 2배가 되면 수요자가 대기 수요를 남으면 세요. 근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장 들어갈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스러워요, 이게. 전세 가격 50%와 매매 가격 100%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매매 가격이 50% 100% 오르는 건 괜찮은데 전세 가격 50% 오르는 거는요.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아파트보단 전세가 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도 또 이제 이거는 제가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을 구별로 달아봤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이 화면의 빨간 부분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100% 이상 오른 겁니다. 100% 이상 올랐는데 거의 다가 지금 빨간색. 그렇죠. 성동구 같은 거는 166.4% 올랐어요. 지금 이게 그럼 한국부동산원 네,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민간이 아니라 정부 투자기관의 자료인데도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곳이 더 많다. 네, KB 부동산이나 부동산 연구소나 또는 뭐 부동산 114나 부동산 지이나 이런 데보는 훨씬 낮은 편이에요, 이게. 낮은 편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166.4%는 1억짜리가 1억 6천 된 게 아니고 두 배가 더 넘어서 66%더 오른 거예요. 1억짜리가 2억 한 4, 5천 된 4, 거죠. 5천 됐죠. 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성동구고요. 가장 낮게 오른 지역도 80%가 넘어야 다. 이렇게. 그리고 전국 평균이죠. 서울의 그 25개국 평균이 78.9%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깨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정책이 있는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생의 주택은 구입하기 포기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매 가격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 가격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도 평균 51.6%가 올랐다 그랬죠. 이 빨간 부분이 50% 이상 오른답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빌라나 다세대 연립으로 밀려나야 돼요. 그렇죠.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하에 가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영국 BBC 방송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지하에 그 주택을 두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지하에 전세가 1억서 5억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답니다, 영국에서. 제가 그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고 주택수 대비 가구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점점점 전세 사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 유동성 자금이 많아지면서 이 전세 실수요자 대출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네. 지금 우리 그 중개사 상한율, 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상한율 근본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으로
말로 올랐던 부담금을 요율을 조정시켜가지고 내리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의도라고 봐야 되나 네.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두세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일 요율로 가느냐, 두 개, 세 개 요율로 가느냐, 아니면 이 금액별로 차동화하느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다가 지금 금액별로 차동화시켰잖아요. 사실은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 그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는 소득이 늘어서 전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감당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수수료는 더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누진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개협회에서는 지금 뭐 각 개업 공인중개사마다 물에다 붙였어요. 이번 그 정권 퇴진 뭐 이런 식으로 써붙였는데 주택 가격을 이렇게 2배, 3배 올려놓고 수수료는 중개사무소에 떠넘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수요자 입장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금액이 올라서 수수료 올라간 것만큼은 분명히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 요율을 좀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교수님께서 기존의 어떤 그 집값 오름,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올랐던 데이터를 보여주시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실수요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의 거센 반발 또한 변수입니다. 자,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전국적인 반대 투쟁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평론가님, 네네. 중개업계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자, 업계 측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임대차 계약과 그리고 매매 계약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좀 네네.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그 중개 수수료는요, 사실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이죠. 회계학으로 보면 이제 비용으로 빠지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출이거든요. 생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매매에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매매에서 중개 수수료가 많이 바뀐 부분이 이제는 그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인데요. 사실 0.5에서 이제 0.4로 바뀌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방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 요 구간이거든요. 딱 중개 수수료가 6억 원에서 9억 원 집값이신 분들, 이 부분이 지방 부동산에 좀 영향을 미치고 9억 원에서 12억 원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0.9에서 0.5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서울 부동산,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생계에 직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임대차도 문제입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는 3억 원과 6억 원 요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이 0.4에서 0.3%로 내렸습니다. 중개 수수료 요율이. 그런데 요 구간이 또 지방 부동산의 임대차의 수수료가 가장 많은 또 구간이고요. 그 6억 원에서 12억 같은 경우에 0.8에서 0.4 말 그대로 절반이 됐는데 요 구간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는 또 임대차 계약 구간이거든요. 이게 반값이 돼버렸으니 당연히 그 이제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다 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큰 축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고 중개사 입장에서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카톡에 보면 중개사들 그러니까 카톡에 보면은 프로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형 부동산 플랫폼 중개업 결사 반대 그리고 플랫폼 이방 저방 결사 반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방 저방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우리가 프로테크라고 얘기하는데 프로포테크 그러니까 재산 이런 거와 이제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들이 출현함으로써 또 이중고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요율 수수료도 불만이지만은 이런 프로테크의 진출로 인해서 생계의 어떤 직면에 있다. 생계 문제가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업계의 이런 반응과는 반대로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협의해서 0.5% 받던 걸 0.5% 정해놓으면 무슨 소용이냐. 집값 오른 걸 생각하면 여전히 비싸다라는 등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업계와 실수요자 사이의 마찰은 앞으로도 평행선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교수님. 네. 실수요자와 중개업계 간의 어떤 간극 마찰이 좀 심합니다. 서로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최선의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은데요. 네. 우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10만 7천 명이 넘어요. 이분들도 사실은 그 개인 사무실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좀 중대형화 될 필요가 있고요. 중개 서비스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점점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렇게 프로테크 업계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진출하고 있거든요. 경쟁력을 키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과천 같은 경우는 매물을 내놓는 사람한테는 수수료 안 받고 수요자한테는 반값을 받는답니다. 치열해진 거죠, 이게.
또 일각의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얘기 나오기 이전에는 서쪽 강남에서 한 30억짜리 정도의 그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0.9% 이상에서 합의잖아요. 보통 뭐 수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개협회도 이제는 전문성을 키우면서 중대형화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도 이 중개협회를 통해서 또는 뭐 이제 중국은 반기산 협회인데요. 중국은 일본도 전일본 부동산 협회에서 이 협회를 통해서 사무실 낼 때 전문성과 또는 그 중대형화 이거 키우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이 빅데이터를 통한 거래하는 이 그 뭐랄까 직방이나 다방 같은 데를 상대해서 이기려면 전면 그 구조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부동산 중개 보수 개선안 시행에 따른 시장 분위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9월 회장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육박하면서 은행들이 대출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대출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NH농협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 국내 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갑니다. 지난 23일 기준 KB의 작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4.37%인데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5%에서 6% 선, 연말이면 이 선을 넘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 당장 9월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5대 시중은행이라고 일컫는데 은행들이 금융위의 가계대출 기준선을 맞추기 위한 잔액이 9월 기준으로 연말까지 11조 원 정도 남은 걸로 추정되는데 현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11월 말쯤엔 5대 시중은행에서의 신규 대출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속 실수요자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는데요. 오늘 월간부동산 9월 회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재고 더 재는 대출 규제, 오갈 데 없는 실수요자입니다. 지난 9월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담대출의 한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9월 29일부터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는데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평론가님, 네네. 대출 한도를 얼마나 줄인다는 겁니까? 일단은 NH농협은행의 그 대출 규제발이 말 그대로 정말로 KB은행까지 넘어왔는데 실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9월 16일부터 이미 그 비규제 지역의 DSR 적용을 현행 한 100에서 120%에서 이제 70%로 이제 강화를 했죠.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용대출 이제 5천만 원을 받은 한 사람이 연소득은 이제는 7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로 3%의 이제 금리로 이제 받는다 그러면 최대 대출이 나오는 게 47%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출 한도가 그 정도로 이제는 이거는 당연히 비규제 얘기입니다. 규제 지역은 이미 DSR 40%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비규제 지역이 이렇게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들게 됐고요. 이게 좀 넘어오면서 이제는 9월 29일부터 전세 대출도 사실 이제 좀 바뀌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4억 원에서 이제 6억 원으로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는 6억 원에 대한 80%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오른 부분만큼, 그러니까 2억 원에 대한 그 오른 부분만큼만 사실 이제는 전세 대출의 그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각자에게 이제는 딱 막힌 느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지 신용보험이라든지 모기지 신용보증이 이제는 이거를 빼고 나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 제외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이제는 대출 받은데 5천만 원 빼고 나오기 때문에 또 한도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만 그게 아니라 집단대출도 막혔어요. 지금 집단대출도 지금 동탄 쪽은 지금 난리가 나는 상태인데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9월 29일 이후에 그 대출 규제 산정 기준을 하나가 더 늘었죠. 분양가격, 한마디로 분양가격이나 아니면 KB 시세 감정가격 최저가격 기준으로 가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격이 더 낮을 텐데 시세보다. 그러면 그 분양가격에 이제 LTV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도 자체가. 그래서 분양가가 5억이고 시세가 10억이면은 그전에는 4억 받을 수 있었는데 40% 적용받아서 5억에 40%니까 이제 2억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집단대출은.
난리가 난 상태다. 그래서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대출에 대한 게 한도가 다 줄었다고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8월 농협은행 대출 중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다른 은행들은 여유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연이은 은행들의 한시적 대출 중단, 네. 한도 축소, 그 배경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정부가 그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고 보고 있어요. 2분기 기준으로 1,807조가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올 당시에 1,300조 전후됐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2017년도 10월 24일 날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취임 불과 한 4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이에요. 그때 그 당시 1,300조가 안 됐어요. 1,250조 정도 됐는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딱 4년 만에 1,807조가 됐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이건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저금리 유동성 자금이 늘어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게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면서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는 늘지는 않았어요, 많이. 예, 이게 이제 그 생활형 자금이나 순수 가계대출이 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걸 규제해야 됐다고 생각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빠르면은 12월, 1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미국이 만약에 비슷하거나 높아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제가 경제동회에서 갔을 때도 미국이 언제쯤 올릴 것인가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예측은 분명히 12월, 1월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정부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은 바로 11월, 12월, 1월밖에 없습니다. 딱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아마도 대선을 임박해서 안 올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올리겠지 않느냐. 이게 올리게 되면은 이 은행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출을 옥죄로 가는 거예요. 이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고 대출을 옥죄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출을 규제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전면 금지시키지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전세 대출까지도 목을 조이게 되면 정말 실수요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그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전세금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은행이 5 내지 6%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은행이 7%가 넘어버렸어요. LHK 농협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규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또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DSR을 적용하는 시기를 좀 앞당겨서 은행의 부실을 막겠다는 건데 만약에 유동성 자금을 걷어들이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그렇고 내부 충격도 금융발 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배경과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금융당국의 이러한 대출 조이기 속에서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정부이 조만간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대출 한도가 그럼 더 주는 것인지 네. 예상되는 규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쓸 거는 다 썼는데 이제 DSR이 남았죠.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DSR 규제가 이제 보통 시차적으로 이제는 좀 적용을 하기로 해서 사실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2년 7월부터는 이제 금융권 대출액에 총 2억 원을 넣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 기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르게 이제는 도입하려고 지금 정부가 좀 그런 분위기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원래대로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또 23년 7월부터는 1억 초과자에 대해서 규제 대상이 이제 DSR 규제가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이 시기가 이제는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출 규제가 더 엄격하게 되고, 그럼 대출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금 이제 회전할 때 좀 꼬이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눈에 띄는 게 관련법, 한마디로 임대차 관련법에 대한 개정 이슈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되면은 사실 이제 2년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중 가격 형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큰데, 이러다 보니까 이 관련법에 대해서 건드리려고 하는 지금 뉘앙스도 보이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대출도 안 되고 전세값 아니면은 매매값 오르고 뭐 정말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답답한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보는 입장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실소자 입장이지만은 굉장히 좀 답답한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임대차 3법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정안은 우리 다음 그 이슈에서 네.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해보고요. 네. 자, 당국의 이러한 규제와는 별개로
담보대출을 조이자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규모를 살펴보니 인당 평균 1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럼요. 신용대출이. 네. 자, 신용대출까지 활용한 부동산 매수 현상, 네. 정상적은 아니죠. 비정상이죠. 이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수요자가 많거나 이 두 가지 해결하지 않고 이제 그 금리나 또는 대출로 규제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은 일시적으로는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대출을 규제해서 주택 구매를 진정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지금 15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대출이 전혀 안 되는데 강남 지역에 15억 이하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서울의 중위권 평균 가격이 12억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거든요. 아니면 전세를 안고 갭 투자하듯이 사요. 근데 이래 묶어버리면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현금 주고 살 수 있지만 이제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1, 2억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경우는 이제 신용대출까지 쓰는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워서 신용대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그 도내 출처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알겠지만은 주택 매수 때문에 신용대출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출을 조이는 데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있는데요. 네. 현 정부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기를 실수요자들에게는 되도록이면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라는 네. 내용을 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용대출을 막고자 하는 부분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 조익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은 막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부채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당장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신용대출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그걸 파악하고 대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마저도 만약에 막아버리면 자영업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금 출처, 자금 사용 계획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행에서. 지금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듯이 반대로 자금 사용 계획서를 받아서 낸다면 정말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출 조이기가 한창인 가운데 서민의 유일한 주거 사다리인 주택 청약마저 돈줄이 막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 LH공사가 분양한 여러 지역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공고문에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알립니다. 라는 공고문이 초입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은 무주택 세대만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3년 이상 충족해야지만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오징어 게임이 좀 열풍이잖아요. 네. 요새 풍자가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게임은 집값 올리기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은 네.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정말로. 네, 정말로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출에 맡기다 보니까 청약 낼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낼 때도 동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집단 대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단 대출까지 막아버렸죠. 청약도 이제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못 구하죠. 그러면 전세 사신 분들은 결국에는 자금 못 가면 월세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파이낸셜 그러니까 개인 재무가 이제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세로 가게 되면 더 비용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 자금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막아버렸으니까 오른 만큼만 주겠다라는 거는 사실 정부가 압박해서 나오는 그 은행권들의 고육지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줄이고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어렵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런 실수요 자금까지도 지금 건드렸다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이제는 개인 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공 분양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무주택자분들이 맞습니다. 네. 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중도금 대출에 대한 것도 지금 건드려 놓고 있고. 사실은 그 분양 대출 같은 경우는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감내해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감내내는 게 애당초 대출을 어느 정도 받으면 이자를 낼 수 있다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분양 시장에서는 적어도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80%로 내려오면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3년, 5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10년까지도 공공주택은 매도를 못해요.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에게 대출을 준다 하면 이게 시중에 나와도 다른 데 또 그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건설사로 들어갑니다. 그게 순환돼서 다시 주택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까지 막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렇죠. 자, 교수님. 네. 매매 시장, 이 지금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네. 대출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네. 상반기에 대출 증가분의 84%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지금 자금을 빌려다가 높은 금리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네. 과연 이런 전방위적 대출 규제, 핀셋 규제가 아니라 현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전방위적 규제가 과연 올바른 건지 그리고 적정한 건지에 대한 걸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까? 네. 실수요자에게 그 대출을 주는 경우는 실수요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뭐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출을 줄 때 은행에서 그 사람의 자산 상태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일정 기간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할 때 대출을 막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일정 기간 무주택자는 뭐냐면 지난 2017년도 8월 달에 파리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정부가. 그때 2년 거주 조건을 만들었죠. 2년 이후에 만약에 집을 팔 땐 양도세, 1주택 비과세가 있는데 2년 이상 무주택자는 집이 없는 새로운 신규 수요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들에게는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은 분명히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겠지만 적정 수준에서는 대출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대출이 나갈 때 은행권에서 그 대출을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 사용 계획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산 내역서를 확인해 보면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전세금 대출을 나갈 때 이 양반들에게 꼭 전세금이 올랐을 때 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받은 임대인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재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데 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만들 수도 있는데 당사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버리면 점점점 나락으로 또는 도시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든 전세든 실수요자를 분명히 파악해서 이들에게는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 본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세값이 치솟고 전세난 우려가 심화하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확대와 표준 임대료 도입 카드를 꺼낼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전월세 상한제 확대와 표준 임대료 도입은 파급력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에도 높은 갱신 계약료를 근거로 이 법 효과만 서전했던 홍 부총리가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정부는 그간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세난 돌파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 19 전세대책에서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에 더해 다세대 주택 매입, 상가, 호텔 개조 등으로 공공임대를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달 15일 내놓은 오피스텔, 도시명 생활주택 규제 완화 방안도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선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이 한정적인 데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아파트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안정과 위축 사이에서 제도적 개편을 꾸리는 가운데 과연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 시점. 월간 부동산 9월 회장에서 쏟아지는 현 정권 막바지 부동산 대책과 함께 남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쏟아지는 현 정권 막바지 부동산 대책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차법 개정과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계획에서 드러난 정부의 갈짓자 행보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신뢰를 잃고도 한참 잃었다는 평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네. 일각에서 최악의 상으로 불리는 홍남기 부총리의 임대차법 개정 계획, 네.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혹평이 나오나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 지난해 그 7월 31일에 이제는 도입한 임대차 입법인데 아시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게 이제는 좀 개정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7월 한 28일쯤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홍남기 네. 부총리에게. 그때 이제 나왔던 답변이 뭐였냐면은 이 제도 안착에 주력을 해야지 이거를 개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좀 자아자찬을 했죠. 계약갱신율이 시행 전 57%, 시행하고 나서는 77% 늘었다. 또 한 가지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됐다. 그래서 이거는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는 이중 가격 문제가 막 화제가 되게 합니다. 같은 단지인데 이게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과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같은 단지에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이 뭐 말 그대로 갭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이중 전세 가격이 형성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또 바뀌어요. 9월 15일 날 이제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때 이제 홍남기 부총님의 얘기가 약간 뉘앙스가 바뀝니다. 이중 전세 가격 문제 알고 있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제도책, 보완책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 정부의 기재부의 이제는 목소리에 신뢰감이 더더욱 잃어가고 있는 상황, 계속적으로 잃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완화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말은 홍남기 부총리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계획에 대한 싸늘한 시선일 듯합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계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양가 심의위원장을 몇 군데 하거든요. 분양가격은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인데 토지는 그 감정평가 가격으로 합니다. 그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분양가격입니다. 물론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분양할 때까지 이자 계산 다 해줍니다.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건축비는 3월과 9월에 국토교통부가 표준 건축비를 발표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건축비 가산비가 있어요. 이게 원가입니다. 여기 업자 이혼을 합친 게 이제 바로 분양 가격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분양하라는 얘기인데 상한 가격이 분양 가격이 돼요. 이게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원가를 추정하다 보니까 거품이 빠진 낮은 가격이 됩니다. 서초구의 원벨 같은 경우는 조합이 낸 가격이 평당 3.3제곱미터당 6,200만 원이었는데 분양 가격 심사위원회에서 5,500만 원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허그가 분양 승인을 해줄 때 또 브레이크를 걸어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은 로또가 됩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전국 2,800만 명이고요. 서울이 610만 명에 1순위자만도 360만 명입니다. 오늘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강일지구의 그 아파트 경쟁률 보면 339.1대 1입니다. 13만 개. 네, 13만 1,000명 이상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분양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이제 이윤이 줄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요. 이건 처음부터 예상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를 좀 개선하겠다고 한 게 모든 언론사나 전문가들은 규제가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완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아까 가져간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건축비 중에서 건축비 가산비 같은 경우는 유사한 항목들이 있어요. 친환경 건축비가 있고 건강 친환경 건축비가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하나는 그 국토교통부 자료에 지침에 의해서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마 인정하는 걸로 가든지 빼든지 또뭐 이렇게 가지 않겠나. 기본적인 항목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홍남기 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손을 댄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변동 차이가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322군데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에요. 민간택지는. 공공택지는 전부 다 하고 있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좀 완전히 대폭 완화해서 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규제할수록 분양받는 사람은 로또가 되고 건설사나 또는 그 시공사 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는 당장 공급 안 하고 후분양으로 가거나 미루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규제 완화가 규제 완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 네.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시켰을 때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라는 네. 실수요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제가 아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자가 있잖아요. 분양자와 수분양자. 분양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윤이 주니까 오히려 분양을 꺼리고 후분양자거나 또 신규 공급을 안 한단 말이죠. 수분양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받으면 로또인데 그래도 낮게 받기 싶은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만약에 아까 같이 유사한 거를 인정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미미하게 올라가요. 미미하지만. 예. 그러면 수분양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가격 올리지 않느냐라고 또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시세와 분양 가격은 적정선에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 6억에 분양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8억, 8억 5천, 9억 정도 가야 시장에서의 괴리가 적어져서 이 로또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부작용이 없고 공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유사한 그 항목이나 중목 항목은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항목이 꽤 몇 개 있습니다. 완화지만은 뭔가 양쪽에 좀 이득이 될 수 있고 가격은 시세에 좀 적정한 수준에 갈 수 있게 지금보다는 좀 그 끌어올려서 적정한 수까지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된다. 예를 하나 들면은요. 그 반포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위원장 하면서 심의했던 가격이 실제 반포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의 50%밖에 안 됩니다. 반토막 가격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청약이 몇백 대일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정부는 전세난 타개를 위해서 빈집부터 상가, 호텔,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명 생활주택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영끌해서 내놨지만 전세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기존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강력한 카드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 특히 전세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이는 게 규제 완화 아니면은 제도 개선이 될까 안 될까 요거거든요. 이 핵심은 이제는 두 가지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확대 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강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내년 7월 되면은 전월세 이제 2년 만기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또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좀 나오는 게 신규 계약도 5%로 묶어버리려는 이런 내용이 정책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말 그대로 기존 계약도 5% 묶이고 신규 계약도 5% 묶여버리면 이게 과연 그 민주사회에서 되는 시장의 논리일까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뉘앙스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 임대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쪽은 얼마야라고 이제 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 임대료인데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쪽 동네는 어느 정도의 지금 임대차 계약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제는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임대료도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더 규제가 더 강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혼란한데 더 혼란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지금 피해를 받는 게 실수요자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 당국이 좀 알아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좀 극심할 수 있겠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중 가격 해소를 겨냥한 만큼 전월세 상한제 확대가 추가 대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전월세 상한제 확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신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매물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은 지난해 8월 달에 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럼 전세 물량이 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그 초기 임대료까지 만약에 제한하거나 또는 뭐 그 전월세 상한제처럼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아마 그 제시한 가격까지 다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임대료가 이렇게 제한받게 되면 신규 물량이 줄어듭니다.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미 전월세를 받는 대출 금리가 2.5에서 3%까지 됐고요. 일반 대출 금리는 거의 4%까지 올라가 있어요.
기준금리 0.25% 올려봐야 이미 시장에 거의 반영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전부 전월세 시장을 정부가 이렇게 그 옥죄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물량이 줄면서 가격은 오히려 이중 가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곡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올라서럽다. 네,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이 전세 제도가 주택을 구입할 때 갭자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징검다리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주택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부작용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전세 제도가 100%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임대차 3법, 악법이라고도 부르고 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전월세 상한제 확대, 뭐 개선 내용 등 개정 내용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임대차 3법이 도움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이너스가 많다고 봐요. 일단은 그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5%를 제한하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시장이 더 악화되고 있고 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 같은 경우도요. 사실 지금도 가만 놔둬도 2년 살던 사람들이 알아서 합의해서 4년, 6년, 8년도 그렇죠. 살아요. 네. 이거를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다 보니까 오히려 다툼도 더 많아졌고요. 이 신고제는 뭐 사실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향후에 아마도 신고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요,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임대인들이 그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불리고 있어요. 재산세를 임대인이 내는 게 임차인이에요. 전세 조건. 네, 그런 전세 사례도 많아요. 임대 그 계약은 많잖아요. 이 관리비를 임대인이 내는 경우 있고 임차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월세도 있고 반전세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부담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제 이게 그 뭐랄까 임차인 보호법이라고 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 입장에서는 전세를 굳이 나를 놀릴 이유가 없어요. 여유만 있다면. 거의 뭐 소득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다 보면 점점점 월세가 줄어들지 않나. 이번 정부가 오히려 임대차 3법을 내놓으면서 전세 제도를 축소시키는 그런 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 들어요. 일부 임대차 3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아직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가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의 의견도 내고 있는데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어떤 수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선 작년 6월 17일 날 정부가 매입 임대주택 제도 중에서 아파트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못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거의 70%가 아파트입니다. 사는 도심지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비아파트 부분만 놔뒀거든요. 그러면 누가 아파트를 사거나 누가 여유 있는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겠냐 이거죠. 만약에 지금은 시장이 좋은 환기니까 그렇지 이게 침체기에 들어가서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이 미분양 주택을 누가 살 것이냐. 예를 들면 2009년도 2월 12일부터 그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이 그 1월 달에 16만 가구가 넘었어요. 정부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 양산했거든요. 누구나 사게 했어요. 2012년도 9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또 그랬어요. 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없어질 법 없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에 출마한 그 후보들의 주택 공급량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250만 가구 공급한답니다. 지금 신도시를 비롯해서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 또 변창흠 장관이 83만 6천 가구, 이게 210만 6천 가구입니다. 두 개 합쳐 500만 가구예요. 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나중에 주택 공급 과잉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전월세 시장을 그냥 끌고 갈 것이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 번쯤 시장을 생각해 자, 봐야 우리 돼요. 교수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말씀하실 때 좀 실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네. 주시고요. 자, 추석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세난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 절벽과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끝없는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전세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전세 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평론가님. 네. 이런 상황 속에서 4분기 네.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저는 강보합이다라고 강보합이다. 이제 팩트 있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부터가 지금 현재 이제 갈아타려고 집을 내놓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갈아타려고 하는데 매물이 없어요, 사실. 근데 호가만 높고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차피 계속 오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호가를 계속 높여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요. 두 번째로는 유동성 증가하고 있죠. 아마 지금 금리가 상승되면서 유동성을 회수한다, 그다음에 대출 규제한다 하지만은 이미 시중에 풀린 이제 M1이나 M2 유동성이 이미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저금리 기조가 지금 뭐 금리가 올린다 그러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저금리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저금리 기조이고, 네 번째로는 매수 심리가 역시나 높고요. 다섯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가 있으면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섯 번째로는 역시나 내선 대선입니다. 공약이 계속 나와요. 개발 소재가 계속 나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요, 계속 나와요. 이게 된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호가만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오를 거라는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강보합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반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락 변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출 규제가 그냥 가장 큰 1순위라고 봐요.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 기준금리 상승이라든지 경기 침체 부분이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런 변수를 적용하더라도 일단은 상승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분기에는 역시나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강보합으로 흘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매물 잠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거래 절벽이라고는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우리 교수님, 네. 요 지금 현 상황, 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시장의 안정화는 분양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 뭐 분양을 받게 되면 대기 수요로 남습니다. 이제 뛰어들지 않아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당장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단기간에 지금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또 내년 하반기까지도 매매나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거래 건수는 줄겠지만 시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수는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보고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분양 시장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 시장은 뭐 그래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의 역세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있기 때문에 뭐 당첨되면 로또가 될지언정 계속 분양 시장을 누려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도시 외곽이라도 내가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내 경제 수준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삶의 질에 맞춰서 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한 4, 5년, 5, 6년을 내다본다면 저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정부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에 변창흠 장관이 발표한 83만 6천 가구, 그중에 32만 가구가 서울입니다. 이 후보들이 내놓은 주택까지 합치면 400만 가구에서 5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난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주택을 묶어놓은 게 있어요. 4년, 8년짜리. 4년짜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나옵니다. 나오죠. 네, 나오면은 1년 내에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8년짜리가 2025, 6년도에 나옵니다. 이 주택이 금년 5월 기준으로 16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중에 100만 가구 이상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주택은 향후에 만약에 재임대를 놓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려면 4년, 8년이 아니고 10년짜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10년까지 안 가고 매도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 물량이 나오는 시기에는 시장이 조금은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2025, 6년도까지는 시장은 불안한 시장,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젊은 분들은 주택 시장을 두드리려면 그 이후에 두드려도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택 가격 오른 게 뒤로 빠꾸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해 오른 게 뒤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10억짜리가 20억대면 10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19억에도 안 팝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내 경제 수준에 맞는 주택은 언제라도 뭐 구입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분양 시장을 두드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실수요자들의 도움 말씀 주셨는데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여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나에 맞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넓은 시야를 가져라. 신도시부터 분양을 많이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권대중 교수님, 권혁준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는 추석 이후에도 주택시장의 이상 가열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 상승이라고 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최고 상승이기도 하지만 최장기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차라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요즘입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속 저희가 마련한 1시간의 부동산 대담을 통해서 월간 부동산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www.r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